맨섬 티트에서 270명 이상의 라이더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거대한 아스팔트 탈출로가 있는 현대적인 서킷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공도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담, 전봇대, 집들, 가로등, 그리고 시속 320km를 넘는 오토바이들.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라이더들이 매년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티트에서 우승하는 것은 모터사이클 경주에서 다른 어떤 트로피보다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카메라에 포착된 가장 잔혹한 사고들을 몇 가지 볼 것입니다. 시속 270km 이상의 충돌, 의학적 기적, 한순간에 파괴된 경력, 그리고 너무나 격렬해서 일부 라이더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이 오늘날까지도 믿기 어려운 사고들. 하지만 특히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TT 현대사에서 가장 끔찍한 사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면 왜 그런지 완벽하게 이해할 것입니다. 맨섬 TT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맨섬 TT가 인간적인 경험으로서 무엇인지를 모두 응축하는 사고가 있다면 그것은 2010년 가이 마틴의 사고입니다. 하지만 그 사고가 왜 그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충격을 주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이 세계에서 가이 마틴이 누구였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티트에는 기술적인 전설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카데미에서 훈련받고 공장팀과 거대한 예산을 가지고 있으며 전문 프로그램의 모든 인프라를 뒤에 둔 라이더들 말입니다. 가이 마틴은 그런 것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트럭 정비공이었습니다. 북잉글랜드의 한 작업장에서 산업용 차량 아래에서 한 주를 보내고 주말에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서킷에서 가장 빠른 라이더 중 한 명이 되는 남자였습니다. 그 모순이 바로 그를 대중의 사랑을 받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팬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무언가를 대표했습니다. 순수한 재능, 용기, 그리고 특별한 집착만으로도 공식적인 혈통 없이 세계 최고들과 경쟁할 수 있다는 생각 말입니다. 2010년, 마틴은 TT 경력에서 최고의 순간 중 하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몇 시즌 동안 꾸준히 빨랐고 꾸준히 우승 후보로 거론되었지만 패독 전체가 시간 문제라고 느끼던 우승을 아직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즌에는 실제적인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발라가레에는 TT 라이더들이 외울 정도로 잘 아는 코너입니다. 공식 명칭은 발라가레이지만 패독에서는 모두가 발라스켈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곳은 거의 시야가 가린 채로 진입하는 고속 코너이며 주행 라인이 탈출로가 전혀 없는 돌담 옆을 지나갑니다. 자갈밭도 없습니다. 완충지대도 없습니다. 여유 공간도 없습니다. 그 벽은 그냥 벽이고 TT가 그 앞을 지나가기 시작하기 전부터 존재했던 사유지의 벽이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시속 270km가 넘는 속도에서 혼다 바이크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접지력을 잃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은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벌어졌지만 서킷 카메라에 너무나 선명하게 기록되어 눈을 뗄 수 없게 만듭니다. 바이크가 튕겨나갔습니다. 가이 마틴은 어떤 합리적인 계산으로도 직사했어야 할 정도로 격렬하게 벽에 부딪혔습니다. 연료 탱크는 충격의 힘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폭발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셜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아직 모르는 채 사고 지점으로 달려가는 동안 몇 초 동안 불덩이가 도로를 뒤덮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살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상은 심각했습니다. 여러 곳의 갈비뼈 골절, 폐 손상, 척추 골절. 세계 어느 병원에서든 장기 회복, 미래에 어떤 활동이 가능하고
어떤 활동은 불가능할지에 대한 대화를 불러일으키는 종류의 목록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신체적 위험과의 관계에서 영구적인 전환점을 의미하는 종류의 목록이었습니다. 가이 마틴은 다시 경주에 참가했습니다. 부상 때문에 즉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왔습니다. 같은 태도로, 석킷에 대한 같은 집착으로. 마치 발라가레의 사고가 끝난 장이고 티티가 대가를 치르게 할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 반응, 즉 사고를 넘어서는 안 될 한계가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태도가 바로 티티 라이더들을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심리적으로 구분하는 지점입니다. 무모함이 아닙니다. 그들 중 다수는 매우 똑똑하고 사려 깊으며 당황스러울 정도로 냉철하게 위험을 분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들에게는 계산의 결과가 다를 뿐입니다. 티티에서 우승하고 그 서킷에서 완벽한 랩을 돌고 그 도로를 최고 속도로 달릴 때 느끼는 감정은 잠재적인 결과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닙니다. 그들이 그 결과를 무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의식적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발라가레에서 가이 마틴의 사고는 그러한 심리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티티가 무엇인지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발라가레에서 가이 마틴의 사고 며칠 후 맨섬 티티는 또 다른 순간을 만들어냈는데 오늘날까지도 서킷 베테랑들이 자신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고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언급됩니다. 코너 커민스는 2010년 섬 로드 레이싱의 큰 희망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맨섬에서 태어나 티티를 길가에서 보며 자랐고 젊은 나이에 경주를 시작했으며 말 그대로 그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보다 서킷을 더 잘 아는 똑똑하고 기술적으로 정확하며 비정상적으로 빠른 라이더라는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런 종류의 친숙함은 티티에서 엄청난 가치를 지닙니다. 모든 노면 변화, 바람이 다르게 작용하는 모든 구역, 아스팔트 질감이 변하는 모든 지점을 외울 정도로 아는 것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몇 시즌 만에 얻을 수도 없는 이점입니다. 그 해 커민스는 스네펠 마운틴 코스를 명예로운 자리를 위한 진지한 후보들 사이에 놓일 만한 속도로 공략하고 있었습니다. 도로가 섬의 산악 지역에 도달하는 코스 상단에 위치한 베란다 구간은 티티가 가장 순수하고 가장 잔혹한 형태로 드러나는 곳 중 하나입니다. 풍경은 탁 트여 있습니다. 라이더를 위한 시각적 참조 역할을 하는 건물은 없습니다. 가까운 나무도 없습니다. 도로는 특정 지점에서 계곡으로 급격히 떨어지는 지형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집니다. 그리고 라이더들은 그 환경의 본질과는 완전히 양립할 수 없어 보이는 속도로 그곳을 달립니다. 커민스는 그 구간에서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은 여러 각도에서 촬영되었고 그 영상들이 보여주는 것은 내가 제대로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무언가입니다. 코너 커민스는 비탈 아래로 내던져졌습니다. 몇 미터가 아니었습니다. 충격이 억제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십 미터 아래 산비탈로 내던져졌고 가파른 경사면을 따라 구르며 궤적이나 낙하 속도를 제어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바이크는 도로 위에서 파괴되었습니다. 그는 경사면이 그를 멈출 때까지 계속 구르며 내려갔습니다. TT 의료 서비스는 산악 지역 사고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는데 접근이 더 복잡하고 지형의 특성상 대피가 매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커민스의 경우 부상의 심각성이 너무 커서 현장에 처음 도착한 의료진이 예후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부상에는 골반, 무릎 및 고강도 신체 활동에 필수적인 다른 구조물의 손상이 포함되었습니다. 그의 경기 복귀에 대한 초기 예우는 암울했습니다. 이런 사고 후에 TT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문제는 단지 신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TT는 라이더에게 매 10분의 1초마다 자신의 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코너의 결정적인 순간의 통증이나 한계에 대한 신체적 기억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떤 의심이나 망설임도 바로 다음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규모의 사고 후 정신적 회복은 여러 면에서 신체적 회복보다 더 복잡합니다. 커민스는 돌아왔습니다. 한 시즌 만에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두 시즌 만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길고 규율적이며 외부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단력을 요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TT로 돌아왔을 때 단순히 참가하기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를 거의 죽일 뻔했던 바로 그 산악 구간에서 중요한 순위를 놓고 다시 싸웠습니다. 그 복권은 아마도 이 사고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TT 라이더들의 심리에 대해 말하는 바가 용기라는 용어의 전통적인 의미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체성의 한 형태입니다. 커민스에게, 마틴에게, 그리고 이 서킷의 수많은 다른 라이더들에게 TT에서 경쟁을 멈추는 것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멈추는 것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서킷이 제시할 수 있는 어떤 신체적 위험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맨섬 TT 역사에는 라이더들과 패독의 베테랑들이 기적이라고 묘사하는 비공식적인 사고 범주가 존재합니다. 초자연적인 의미에서의 기적이 아닙니다. 일어난 일의 물리적 현상과 실제 결과가 어떤 합리적인 확률 계산과도 양립할 수 없어 보인다는 의미에서입니다. 패독에서 밀키로 알려진 리처드 퀘일의 사고는 분명히 그 범주에 속합니다. 퀘일은 수년간 서킷 경험을 가진 TT 경쟁자였습니다. 비숍 코트는 속도와 TT의 가장 위험한 구간에서 특징적인 오류 허용 범위의 부재를 결합한 코스 구간입니다. 도로는 오류가 점진적으로 해소될 공간을 전혀 남기지 않는 벽과 두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곳에서 뭔가 잘못되면 결과는 즉각적이고 완화되지 않은 채로 찾아옵니다. 퀘일은 시속 약 220km로 주행 중이었는데 절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주 미미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안쪽 비탈면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아스팔트나 자갈 탈출로가 있는 일반적인 서킷에서는 그 접촉이 불안정의 순간을 유발했을 것이고 그의 경험을 가진 라이더는 그것을 관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TT에서는 그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비탈면과의 접촉은 바이크의 궤적을 더 이상 제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바이크가 들렸습니다.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퀘일은 바깥쪽 벽으로 곧장 내던져졌습니다. 충돌 영상은 TT 기록 역사상 가장 적나라한 것 중 하나입니다. 시각적으로 가장 극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이는 것의 물리적 현상과 라이더의 생존이 어떤 간단한 방정식과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그를 치료한 의료진은 폐 천공과 심각한 내부 손상을 포함한 일련의 부상을 설명했습니다. TT와 무관한 어떤 상황에서든 라이더가 미래의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불러일으킬 종류의 부상이었습니다. 퀘일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초기 충격이 가라앉고 의료진이 그가 받은 것을 더 침착하게 평가할 수 있었을 때 반복적으로 사용된 용어는 기적이었습니다. 완곡어법이나 수사학적 표현으로서가 아닙니다. 일어났어야 할 일과 실제로 일어난 일 사이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로서 말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은 사람들이 TT 경험을 처리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 중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퀘일은 다시 경쟁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그 사고는 결정적인 한계로 인식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드 레이싱 세계에서 멀어지는 대신 그는 다른 방식으로 그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패독 안에 머물면서 젊은 라이더들과 함께 일하고 서킷에서의 수년간의 경쟁에서 축적된 지식을 전달하며 그에게는 일어난 일 후에 의미 있는 방식으로 기여했습니다. TT 세계에 머물되 다른 위치에서 머물기로 한 그 결정 또한 유효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순수한 스포츠적 측면을 넘어 이 이벤트의 본질에 대해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TT는 사고로 사라지지 않는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라이더가 더 이상 오토바이에 앉지 않을 때에도 남아있는 세상을 보고 위험과 관계 맺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퀘일은 그 일부로 계속 남을 자신만의 방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어났던 일의 맥락에서 그것은 그만의 용기를 필요로 했습니다. 라이더의 실수로 인한 사고와 기계 고장으로 인한 사고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라이더가 반성하고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고통스럽더라도 고위험 스포츠 학습의 본질적인 부분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심리적으로 처리하기 훨씬 더 어려운 무력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달려있는 모든 것에서 완벽할 수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7년 가이 마틴의 사고는 전적으로 두 번째 범주에 속합니다. 그 당시 마틴은 공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혼다 파이어블레이드를 타고 경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즌은 팀과 라이더 모두에게 불편함을 초래하는 지속적인 기술 문제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로드 레이싱 세계에서 신뢰성은 단순히 스포츠 성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용어의 가장 직접적인 의미에서 안전의 문제입니다. 도닝턴이나 실버스톤에서 고장나는 바이크는 스포츠적 실망감을 안겨줍니다. 맨섬 티트에서 고장나는 바이크는 경주 결과와는 전혀 상관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도란스 밴드로 이어지는 구간에서 마틴은 속도를 상당히 줄여야 했습니다. 티트는 감속 도구로서 엔진 브레이크를 중요하게 사용하는데 특히 기어 다운 시에 그렇습니다. 라이더가 기어를 내리고 클러치를 놓으면 엔진이 저항으로 작용하여 디스크 브레이크가 작동하기 전에도 바이크의 속도를 상당히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일어난 일은 기어박스가 가짜 중립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기어가 제대로 맞물리지 않아 엔진과 뒷바퀴 사이의 동력 전달이 일시적으로 끊기는 기계적 고장이었습니다. 실질적인 결과는 마틴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엔진 브레이크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크는 감속하는 대신 라이더가 기대했던 보조 장치 없이 원래 속도대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 시나리오에서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의 차이는 극히 미미합니다. 선택지를 평가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용 가능한 정보를 참고하여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 순간에는 수년간의 경쟁을 통해 훈련된 본능이 완전히 통제권을 잡습니다. 마틴은 뛰어내리기로 선택했습니다. 티티의 맥락에서 벽과 고정된 요소들로 둘러싸인 공공도로에서 고속으로 움직이는 바이크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안전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특정 상황에서 다른 것보다 덜 위험한 선택일 뿐입니다. 그리고 마틴의 경우 심각했지만 회복 가능한 부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이 사건이 매우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은 티티에서 조직, 팀, 제조업체 간의 기계적 신뢰성 기준에 대한 영구적인 논의입니다. 일반적인 서킷에서는 외부 안전 프로토콜, 탈출로, 방호벽, 신속 구조 시스템이 기술이 실패할 때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TT에서는 그런 안전망이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바이크가 기계적으로 고장나면 그 결과는 거의 전적으로 고장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와 라이더가 반응할 수 있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가이 마틴은 그 사건 직후 현역 경쟁에서 은퇴했습니다. 극적으로 또는 TT가 너무 위험하다고 선언하면서 은퇴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순히 얼어붙은 호수에서의 속도 경쟁에서 흑바이크를 타는 모험을 포함하여 속도와 위험에 대한 동일한 욕구를 충족시킬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2017년 사고는 라이더로서 TT와의 그의 이야기의 끝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누구도 불완전했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극단적인 순간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맨섬 TT에는 역사적인 이름, 장엄한 사진, 그리고 팬들이 대대로 모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바이크가 지나가는 것을 보는 지점으로 유명한 구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더들에게 직접 어디에서 가장 존경심을 느끼는지, 수년간 경쟁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위가 움츠러드는지 물어보면
가장 자주 나오는 대답은 대중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구간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브레이힐은 그 대화에서 항상 등장합니다. 외부에서 표준 텔레비전 카메라로 보면 브레이힐은 특별히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가팔은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바이크는 속도를 냅니다. 라이더들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하지만 화면은 현실을 거에 잔인하게 평면화하는데 2차원 이미지가 전달하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의 도로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사도보다 훨씬 가파른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그 바이크 위에 앉아있는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시속 200km 이상의 속도로 브레이힐에서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서스펜션 엔지니어들이 어떤 바이크에게든 가능한 가장 까다로운 시나리오 중 하나로 묘사하는 요인들의 조합입니다. 앞 서스펜션은 중력, 속도, 그리고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기역학의 조합 아래에서 압축됩니다. 경사가 변함에 따라 앞 타이어와 아스팔트의 접촉점은 형태와 압력이 변합니다. 조향은 더욱 민감해지고 라이더의 어떤 의도치 않은 움직임, 아스팔트의 어떤 불규칙성, 어떤 측풍도 평평한 도로에서는 완전히 제어 가능했을 방식으로 증폭되어 여기서는 10분의 1초 만에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탱크 슬래퍼는 고속 모터사이클 경주에서 가장 두려운 현상 중 하나입니다. 속도, 바이크의 조향 지오메트리, 공기역학적 힘 사이의 공명역학에 의해 발생하며 핸들바가 리듬감 있고 점진적으로 더 격렬하게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일단 시작되면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시간창은 매우 좁습니다. 라이더가 개입하거나 바이크가 스스로 안정성을 찾기 전에 흔들림의 진폭이 특정 임계값을 초과하면 그 결과는 낙차입니다. 폴 오리트는 1999년 브레이힐에서 정확히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바이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속도와 경사면은 그 흔들림이 감쇄되는 대신 스스로 증폭되는 완벽한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대한 충격은 그 역학에 피할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그는 사고로 손가락 하나를 잃었습니다. 다발성 골절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힘에 대한 어떤 냉철한 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비범한 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몇 년 후 조나단 하워스는 다른 조건에서 같은 근본적인 교훈을 가진 또 다른 중요한 사고를 같은 지역에서 일으켰습니다. 브레이힐은 그 용어의 전통적인 의미에서 기술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블라인드 코너도 없고 예상치 못한 노면 변화도 없으며 처음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요소도 없습니다. 브레이힐의 위험은 정반대입니다. 그곳은 읽기 쉬워 보이고 제어 가능해 보이며 라이더에게 친숙함을 주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경계를 늦추게 만들 수 있는 구간입니다. 브레이힐의 사고들은 티트에서 오랜 경력을 가진 라이더들이 자주 반복하는 무언가를 상기시켜줍니다. 이 서킷에서는 위험이 항상 보이는 곳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곳에 정확히 있습니다. 맨섬 TT 역사에는 이전 장들과 이 장을 구분하는 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사고들은 그 폭력성, 신체적 잔혹성, 발생시킨 부상, 그리고 요구된 수년간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는 라이더들로 끝납니다. 계속되는 경력으로. 두 번째 부분이 있는 이야기로. 그것이 TT의 가장 유명한 사고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TT를 둘러싼 서사인데 뇌는 자연스럽게 안도감, 생존, 그리고 가장 극단적인 한계에서도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다는 증거를 찾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맨섬 TT의 현실은 항상 그렇게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밥 프라이스는 2014년 슈퍼스포츠 카테고리에서 경쟁할 때 65세였습니다. 그 나이는 TT의 맥락에서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 서킷은 다른 어떤 모터사이클 챔피언십과는 다른 나이와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토GP나 월드 슈퍼바이크 챔피언십에서 라이더의 최적 성능 기간은 상대적으로 좁습니다. 반응 속도, 변화하는 조건에 대한 적응 능력, 세션간 신체 회복 등 이 모든 것은 특정 시점부터 저하되기 시작하며
스포츠는 이를 빠르게 반영합니다. TT에서는 지식이 다른 서킷에서는 직접적인 등가물이 없는 방식으로 축적됩니다. 60km에 달하는 공공도로 코스의 모든 미터를 외울 정도로 아는 것은 수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신경근 반응성이 상실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나이와 함께 사라지지 않습니다. 50대나 60대에도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하는 TT 라이더들이 있는데, 이는 바로 그 축적된 지식이 나이와 관련된 신체적 손실을 보완하기 때문입니다. 밥 프라이스도 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로드 레이싱의 전설로 수십 년간 서킷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형식적인 것이 아닌 패독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진작가들과 팬들이 그곳에서 발생하는 점프가 장관을 이루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주 찾는 서킷 지점 중 하나인 발라크라이 브릿지에서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사고를 유발한 정확한 세부 사항은 TT에서 항상 완전히 명확하지 않은데, 제한된 관측 지점을 가진 공공도로라는 서킷의 특성상 초기 문제가 발생하는 정확한 장소에 항상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것은 결과였습니다. 바이크는 점프 후 올바른 궤적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회전해야 할 때 직진했습니다. 그리고 여유를 주지 않는 속도로 건물에 충돌했습니다. 밥 프라이스는 그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맨섬 TT에서 270개 이상의 항목을 가진 목록에 추가됩니다. 이벤트 주최 측이 알고, 라이더들이 알고, 수년간 TT를 따라온 팬들이 아는 목록입니다. 추상적이거나 통계적인 것이 아니라 이름과 가족, 그리고 맨섬에서 헬멧을 쓰기 훨씬 전부터 시작된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목록입니다. 현재 형식의 TT 존재에 대한 논쟁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매 사망자 발생 시, 사망자 수가 특정 숫자를 초과하는 매 시즌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퍼져보는 사람들에게 간단한 답이 없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 모든 촬영된 사고마다 다시 나타납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대회를 계속 개최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이러한 사망률을 가진 이벤트가 스포츠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조직, 제조업체, 스폰서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라이더들의 대답은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지만 항상 같은 핵심을 가지고 있으며 변함없이 동일합니다. 그들은 위험을 이해하는 성인입니다. TT 통계가 의미하는 바를 완전히 인지하고 위험을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에 대해 주권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대답이 논쟁을 끝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라이더들이 솔직하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답이며 관련된 모든 사람의 지성을 존중하는 유일한 답입니다. 밥 프라이스는 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그 이전에 온 모든 사람들과 그 이후에 올 모든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그 모든 무게, 그 모든 모호함, 그 모든 불편함을 가지고서도 맨섬 TT를 맨섬 TT답게 만드는 불가분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사고들을 본 후, 왜 누군가가 맨섬 TT에서 경주하는 것을 받아들일지 의문을 갖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모터사이클 경주에서 가장 극단적인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60km가 넘는 개방 도로에서 라이더가 그렇게 많은 재능, 기억력, 용기, 그리고 정확성을 결합해야 하는 다른 곳은 없습니다. 모든 코너는 경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랩은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TT가 앞으로도 수년 동안 논쟁을 불러일으키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산에 맞서는 남녀의 용기를 누구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면 그들은 위험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속합니다. 그것이 맨섬 TT를 그토록 매혹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또한 그토록 무섭게 만듭니다. 만약 당신에게 맨섬 TT 한 바퀴를 완주할 기회를 준다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당신의 답변을 읽고 싶습니다.